앤드류 가필드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 당했던 일 때문이었죠. 삐쩍 마른 몸과 소심한 성격 때문에 약골이라 불리며 10대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충은 단순히 학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길거리를 걷다 3-4명의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겼는데 이날 집에 와서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는 다시 한번 불량배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순순히 돈을 내어줬다간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앤드류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지금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는 길이에요. 좀 봐달라고요. 이 말을 하자마자 앤드류는 말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자신이 금세 부끄러워졌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말을 들은 불량배는 돈은 필요 없다며 계단에 그를 앉혀놓고는 10분이 넘게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에게 이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온 앤드류는 이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감을 지킨답시고 어머니마저 팔아넘긴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았죠. 이 시기에 앤드류는 방에서만 칩거하며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친구는 침대에 파묻혀서 읽었던 만화책이었죠. 이 만화책은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이 만화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공에게 엄청난 공감을 느꼈습니다. 초반부의 주인공 피터 파커는 고등학교에서 약골, 책벌레로 불리며 괴롭힘을 당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거미에게 물리게 되면서 슈퍼파워를 얻게 되죠. 하루아침에 가공할 만한 힘을 얻어 괴롭혔던 학우를 응징하고 도시 위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이 캐릭터를 보며 앤드류는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스파이더맨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에 들곤 했죠. 꿈속에서만큼은 그도 빨간 슈트를 입고 거미줄을 타며 도시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현실 속의 같은 천장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 시기 본의 아니게 앤드류의 낮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못 대해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났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형은 총명한 의대생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이 가족 중에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늘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19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한 영화를 통해서였죠. 이 영화는 바로 2002년작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10대 시절 내내 그의 친구가 되어줬던 만화 속 존재를 처음으로 실사와 영화를 통해 만나는 순간이었죠. 영화관에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푹 빠져 DVD 발매일까지 손꼽아 기다렸다가 DVD를 사와서는 바로 그날 앉은 채로 2번을 연달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연기를 배워 토비 맥과이어처럼 배우가 되어보겠다고 말이죠. 앤드류는 연기 전문학교에 입학해 체계적인 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앤드류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일거리를 따냈습니다. 바로 커피를 타는 것이었죠. 이 직장은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그가 자란 영국은 당시 막 스타벅스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며 영화 속 스타벅스에 푹 빠진 앤드류는 여기서 꼭 일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차 문화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영국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차를 마시며 전 세계 홍차 소비량의 50%를 차지하죠.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많은 영국인들에게 커피숍이란 생소하면서도 인기 없는 곳이었습니다. No one buying coffee because English people were like, what's coffee? 미국 영화에 푹 빠져있던 앤드류는 영화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배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무엇보다도 손님이 거의 없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되는 게 꿀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순간 꿈이 바뀌기도 했는데 커피를 시켜놓고 책을 읽다 가는 여자들을 보며 아예 바리스타가 되어 카페에 오는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다는 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는 이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꿀을 빠는 그의 모습을 지켜본 점장이 그를 다른 지점으로 전근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온 그는 한 소음을 버틸 수 없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소리는 바로 바코드 소리였습니다. 이 지점은 큰 쇼핑센터의 계산대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이라 하루 종일 매장 안으로 이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잘 때에도 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옷가게를 비롯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으나 결국에는 원래의 꿈을 쫓아 극장가로 향했습니다. 탄탄한 교육을 받았던 그는 금세 소질을 보이며 여러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활약은 영화계로도 금방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영화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꿈에 그리던 영화계 대선배들과 함께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메릴 스트립, 톰 크루즈,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로스트 라이언즈였습니다.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는 야심찬 정치인, 진실과 특종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자, 그리고 전쟁 반대로는 설파하는 이상주의자 교수,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영화였습니다. 앤드류 가필드는 여기서 비중 있는 조연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죠. 냉소주의로 가득 찬 대학생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교수와 마주 앉아 열띤 토론을 펼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말만 주고받는 장면이 이어졌지만 이 둘 사이의 철학적인 대화는 마치 조용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All over the world that are fighting to make things better. You think it's better to have tried and failed than failing to try, right? Yeah. But what is the difference if you end up in the same place? At least it is something.
이 영화는 메시지는 좋았으나 대사량과 토론이 너무 많아 다소 지루하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꽤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앤드류는 주연 같은 조연으로 금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인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 관련 잡지 버라이어티 선정 주목해야 할 차세대 배우 탑10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함께 뽑힌 배우 중에는 당시 새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탕웨이도 있었죠. 이런 활약에 힘입어 이 시기 앤드류는 생애 첫 주연도 맡게 되는데 TV 특선 영화 보이 A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0대 시절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14년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캐릭터를 연기했죠. 신인답지 않은 복잡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TV 영화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듯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또 하나의 초호화 출연진의 대작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에릭 바나 주연의 천일의 스캔들이었죠. 이 영화는 심지어 지금 와서 보면 조연들까지 어마무시한데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베네딕트 컴버배치, 훗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는 에디 레드메인도 출연했죠. 이런 초호화 캐스팅에 합류해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선보인 앤드류는 망했습니다. 최종 편집 과정에서 스토리상 필요 없는 캐릭터라며 통편집되었던 것이죠. 대사 한 줄은커녕 얼굴 한번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엔딩 크레딧에서는 캐릭터 이름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훗날 앤드류가 유명해진 후에 그의 팬들은 이 영화를 보며 앤드류 찾기 챌린지를 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이 문지기 역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게 앤드류가 아니겠냐는 의견이 있었죠. 그러나 인생이란 안 좋은 일 뒤에 또 좋은 일이 생기는 법. 통편집의 씁쓸함을 딛고 앤드류는 그의 인생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전기 영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앤드류는 여기서 공동 창업자 왈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씬을 비롯해 무시무시한 연기력을 선보였죠.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 편집상, 음악상을 수상하며 그의 가장 핫한 영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데이비 핀처 감독의 긴장감 넘친 연출이 극찬을 받았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조정씬입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다급해지는 음악 템포로 인해 속도가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데이비 핀처 스타일의 정점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데이비 핀처는 극한의 완벽주의를 위해 리허설을 오래 시키는 감독으로 악명 높은데 이 영화에서는 단 한 장면을 위해 무려 99번이나 리허설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앤드류가 화를 내며 노트북을 부수는 이 장면입니다. 리허설이 계속되며 어느덧 부수는 노트북 개수가 40대를 넘어갔고 이렇게까지 한 장면을 많이 찍는 경험을 처음으로 한 앤드류는 꽤나 당황했습니다. 매 촬영이 이런 식이다 보니 여태껏 찍었던 그 어떤 영화보다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훗날 감독을 한 인터뷰에서 다급하고 말을 빨리빨리 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 리허설로 배우들을 지치게 하고 자극했다며 그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6배 가까이 벌어들이며 흥행에도 대성공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활약으로 앤드류는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죠. 그러나 더 파이터에서 뼈다귀만 앙상할 정도로 체중 감량을 하고 열연을 펼친 크리스찬 베일에게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앤드류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영웅을 직접 연기하겠다는 것이었죠. 스파이더맨이 새롭게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앤드류는 그 길로 바로 오디션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의상을 받게 된 그날 앤드류는 옷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밖을 나가지 못해 집안에서 스파이더맨만 읽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세월이 흘러 거울 앞에서 이 옷을 들고 서 있는 지금의 내 모습, 이 두 시절의 자신이 오버랩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순간 그토록 힘들었던 학창시절의 따돌림이 스파이더맨을 만나게 해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인생이란 참으로 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앤드류는 훗날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때를 회상하며 살다 쫄쫄이 옷이 날 울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격에 겨워 설레임 가득 찼던 것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중압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초절정 인기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은 배우로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배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토비 맥과이어가 이 캐릭터를 맡아 대호평을 받은 선례가 있어 부담감은 더욱 증폭되었죠.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3부작은 각종 박스오피스의 새 기록을 갈아치우며 이미 전설이 되었던 데다가 당연히 후속편인 4편이 나올 줄 알았건만 아예 새 배우를 내세워 리부트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다시 거미에게 물리는 장면부터 똑같은 스토리를 다른 배우 얼굴로 다시 보게 될 뿐이 아니냐며 탐탁치 않은 분위기가 팽배했죠. 이런 여론을 잘 알고 있었던 앤드류는 이 배역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원작에 가까운 호리호리하면서도 탄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요가와 필라테스를 했는데 이때 목표로 삼았던 몸매는 이소룡이었다고 합니다. 또 거미의 동작을 표방한 액션도 원작 느낌 그대로 살리고 싶다며 거미 다큐멘터리까지 찾아서 챙겨보기도 했죠. 그러나 영화의 개봉 후 앤드류는 생각지도 못한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 잘생겼다는 것이었죠. 이전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찌질한 주인공의 모습에 익숙한 관객들은 주먹만한 얼굴에 훤칠한 키, 게다가 스케이트보드까지 타는 인싸스러운 모습에
원작 파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평을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바로 슈트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로서는 이질감이 있었으나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로서는 원작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죠. 시도 때도 없이 까불거리며 수다쟁이 같은 모습, 그리고 거미스러운 동작을 적극 활용한 액션으로 오히려 스파이더맨일 때의 모습만큼은 토비 맥과이어를 능가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훗날 지금까지의 스파이더맨 배우들을 가리켜 인터넷에서는 토비 맥과이어는 최고의 피터 파커였고 앤드류 가필드는 최고의 스파이더맨이었으며 톰 홀랜드는 최고의 고등학생을 연기했다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앤드류는 이 배역을 맡은 것이 일생일대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만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코미콘에서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깜짝 등장해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questions at the end. So We'll I'm take- sorry, do you mind if can I say one thing? I think this might be the most incredible day of my life. I always wanted to be at Comic-Con in Hall H. So thanks for having me. You have no idea how much this means to me. I needed Spidey in my life when I was a kid. And he gave me hope. 이렇게 어린 시절 히어로를 직접 연기하며 가슴 벅찬 꿈을 이룬 앤드류는 그러나 생각보다 일찍 이 캐릭터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원래는 4편까지 계획되어 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2편의 애매한 흥행으로 인해 제작 취소되었던 것이죠. 이후 스파이더맨은 톰 홀랜드를 주연으로 다시 한번 리부트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앤드류는 역대 스파이더맨을 연기한 배우 중 유일하게 3부작을 찍지 못한 배우로 남았죠. 앤드류가 스파이더맨을 찍으며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의 연애사였습니다. 여주인공을 맡았던 엠마 스톤과 실제로도 연인 사이가 된 것이죠. 스크린 속에서도 이 둘의 달달한 케미는 많은 이들을 설레게 했고 특히 시계탑 추락시는 역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틀어 빠지지 않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비롯해 다른 영화에서도 오마주가 되기도 했죠. 이들은 각자의 이름을 따서 합친 스톤필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공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파라치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죠.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에 창밖에 파파라치가 모여드는 것을 눈치챘는데 레스토랑에서 나오자마자 큼지막한 종이에 이런 글을 써서 보여줬습니다. 좋은 홍보를 할 절호의 기회네요. 관심을 받아 마땅한 이 단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쓴 글을 통해 세계고아재단과 암환자재단의 링크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4년의 교제 끝에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바쁜 촬영 스케줄로 인해 장거리 연애를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둘은 헤어진 후에도 서로를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훗날 엠마 스톤이 라라랜드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을 때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당시 기립박수를 쳤던 사람은 10명 남짓했는데 그중 한 명이 앤드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인터넷에서는 최고의 전 남자친구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한 인터뷰에서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배우 한 명을 고르라는 질문에 엠마 스톤을 꼽아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엠마는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며 함께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정을 듬뿍 쏟았던 스파이더맨 슈트를 벗어던진 앤드류는 이제 군복을 입었습니다. 바로 실화 바탕의 전쟁 영화 핵소고지에서 일본군과의 전쟁에 참전한 군인을 연기했죠. 앤드류가 연기한 데스몬드 도스라는 인물은 비폭력주의자로 총을 들지 않으려 해 군사재판까지 회부되었던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총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비무장 의무병으로 참전해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살려낸 인물이죠. 그렇게 앤드류는 또 한 명의 영웅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가졌을 당시 무려 9분 48초 동안이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립박수 시간은 너무나도 놀란 감독이 직접 쟀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아들은 앤드류의 연기를 보고는 정말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다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이 영화는 그의 최고의 전쟁 영화라며 극찬을 받았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을 포함해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앤드류 역시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죠. 이때가 엠마 스톤이 라라랜드로 여우주연상을 탔던 해였는데 헤어진 옛 커플이 각각 남녀주연상을 휩쓰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케이시 애플렉에 밀려 수상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앤드류는 한 슬픈 개인사를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인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시기에 알게 되어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2주를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냈는데 앤드류는 이 2주를 가리켜 내 생에 가장 격한 감정을 느꼈던 기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와 축복이 가득한 2주였다며 말이죠. 앤드류와 어머니는 이 2주 동안 서로에게 그 어떤 미련이 남지 않도록 쉴 새 없이 대화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껏 평생을 했던 것보다 이 2주 동안의
사랑했던 것이 더 많았을 정도였죠. 그렇게 어머니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이후 앤드류는 세상의 색깔과 질감이 전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촉감, 청각, 후각 그 어느 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앤드류는 다양한 영화를 찍으며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았죠. 이런 반복된 질문에도 싫은 내색 없이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다며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건 아름다운 행위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눈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슬픔을 안고 삽니다. 60살까지든 15살까지든 심지어 99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슬픔이 평생 제 곁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6분 가까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제 새해도 됐는데 올해에는 꼭 저희 채널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